B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형은 문제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이제 무작위로 이제 전범위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형식이라든지 그 출제 방향은 기출문제랑 거의 동일하게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작위라는 게 A형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그죠? A형은 진도별로 하는데, 일단 전범위에 대해서 이제 출제한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첫 번째로 최신 판례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중에 꼭 이제 풀어봐야 될 거. 이제 보통 작년이 좀 예외적이었는데 거의 그 최신 판례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게 우리 변리사 시험의 그 경향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서 한두 문제에 대한 최신 판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24년도가 좀 예외였어요. 24년도가 최신 판례가 거의 없고 오히려 24년도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오히려 24년도가 지난 10년 동안 그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 10년 이전이라 그 10년 언저리에 있었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 기출문제가 다시 재반복되는 형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 2010년 이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중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기출문제를 보건데 한 5, 6년까지는, 근데 5, 6년 안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소송 참가라든지 공동소송 채권자 대소송에서, 그리고 또 그 대상 청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기출문제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했고요. 물론 기존의 A형하고 기초-GS하고 A형은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초-GS A하고 A형, 기초-GS하고 A형이 있는데 이게 다 겹치지 않는데 여기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꼭 한번 구해서 보시길 바란다. 그래서 오히려 A형에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오히려 이제 변호사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B형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쨌거나 그 문제 출제할 때 이제 최신 판례하고 기존의 이제 기출문제 중에 다시 한번 한 5, 6년을 제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중에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 꼭 풀어봐야 될 문제를 같이 출제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건드리기 싫어하거나 좀 짜증나는 거, 이제 여러분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짜증나는 것들을 실수하기 그 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섞어놨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하고 그 다음에 기존 기출문제, 이렇게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이 타 모의고사, 타 고시 있죠. 그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봤던 법원 행시 문제, 그 다음에 그, 법무사 문제. 그래서, 우리 변리사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들을 제가 여기에서 또 추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주로 이제 B형에서는 출제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때 이제 그 문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좀 보기 싫어하거나 혹은 좀 짜증내거나 혹은 고민하기가 좀 힘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다. 요걸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은 꼭 출제하다 변리사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이제 한 번씩은 다 보셨겠지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고민하게 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한두 문제 정도는 보자마자 답이 이거야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이제 보통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이제 거기에서 또 실력이 많이 나눠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로 구성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거야, 이번에는 이걸 꼭 내야 되겠어, 이거 못 풀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출제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수업 시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아마 영상 강의 듣는 사람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형 1회죠. B형 1회. 그래서 1번, 1-1번 최대한 그러니까 문제 전범위 하는데 이게 9문제 내지 10문제 이렇게 이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기존 한 지금 3년 동안 10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10문제 10점짜리 10문제인데 이 10점짜리 10문제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기출문제 자체도 10점짜리라고 해놓지만 그 난이도라든지 혹은 경중에 있어서 10점짜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제가 9문제 내지 10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10문제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거듭. 그리고 또 시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9문제 내지 10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을 보시면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 그래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 2024년도 전원합의체에서 2024년도 그래도 뭐 상징성이 있으니까 1번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전원합의체 문제를 가지고 약간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1번은 근데 전원합의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한번 워밍업 차원에서 제가 하는데 일단 무슨 문제냐면 무효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의적으로 무효 확인하고 그 다음에 취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취소 청구 소송. 그래서 그 혼인을 했었는데 이미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었는데 그 이혼하기 전에 이혼 자체가 무효다. 아니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 청구하는 건데 첫 번째 1-1번은 선병으로 청구해요. 선병 청구. 그럼 이게 어떤 문제냐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거는 선병을 예병으로 청구하면 이건 뭐냐면 부예병 문제예요. 부예병 문제는 제 A형에서 막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예병 문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으시면 안 됩니다. 반대죠. 이거는 예병에 해당하는 것을 선병으로 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거는 항상 요거는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선병을 예병으로 하면 이거 우리가 부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올해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A형하고 기초 GS에서 그렇게 많이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어떻게 칠 것이냐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해가지고 반대로 예병에 해당하는 것을 선병으로 만약에 그 소장을 제출하면 혹은 청구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의 소재가 있는데 문제의 소재에서 일단 이게 양립이 가능하냐? 양립이 가능한 거는 선병으로 이제 논의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양립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 양립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선병으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 이게 이제 문제의 소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 놓고 가장 중요한 게 양립 가능성을 써줘야 돼요. 양립이 가능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립이 가능한데 여기서 무효하고 취소하고 양립이 가능하냐를 문제를 어떻게 써줄 거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거는 뭐 무효죠. 취소는 반드시 이유를 전제하랍니다. 그죠? 그래서 예비적 병합을 해서 우리가 예비적 병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게 계약의 무효와 계약의 이유를 전제로 하는 이게 양립 가능성이 거의 기본 케이스잖아요. 그죠? 항상 모든 문제는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기본 케이스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원래 그 전원합의체 자체에서는 이걸 깔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깔고 들어갔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당황을 시켜보겠다. 이게 출제 의도가 그겁니다. 원래 이제 출제할 때는 항상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1번은 이제 첫 번째로 양립 가능성을 따져줘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서술할지는 모르지만 그 기본적인 건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를 또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선병하고 예병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목차에다 넣고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작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본 그 모범 답안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써야 돼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채점 기준표가 따로 그 채점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냐는 여기에서 제가 목차를 제 목차를 따라갈 필요 이건 내가 만든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내가 만든 이 목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써도 되겠다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 채점은 요걸 가지고 채점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채점 교수의 재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일단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양립 가능하냐를 따져줘야죠. 왜냐면 선병하고 예병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선병하고 예병의 가장 기초는 양립 불가능성이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우리 하면서 지금 수백 번을 하잖아요. 그 원시적 병합하고 후발적 병합 우리 담비가 이거 잘 정리하는데 그래가지고 단병하고 선병이 있고 그 다음에 예병이 있는데 단병하고 선병은 양립이 가능하고 예병은 양립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선병하고 예병은 관련성이 있고 뭐 맨날 기초 중에 센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논의를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게 양립이 불가능하다.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결론. 그래서 어쨌거나 소결은 뭐예요? 양립이 불가. 이렇게 이제 성립을 해주고 그러면 양립이 불가능한 걸 선병으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원래 양립이 불가능한 반대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을 순위를 안 붙이게 되면 뭐에 위반되는 겁니까? 처분권주의 위반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소속물 불특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소속물 불특정은 소속 요건이에요. 이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소속물 불특정에 관한 것은 소장 각하명령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각하명령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것도 굉장히 센 기초의 문제죠. 이렇게 하기 전에 소속요건 흠결이라든지 적식요건에 관한 흠결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이거에 대한 이 판결하기 전에 그 전에 뭐 하라고 있어요? 요 중간에 고정 명령을 하라. 여기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소속물 불특정이 처분권주 위반이고 적식 요건이고 소속 요건이기 때문에 소장 각하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로 잡아주고 그 전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소각하로 바로 하지 말고 중간에 뭘 하냐면 성명에 해당하는 성명권에 해당하는 이 보정 명령을 행사해라.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세트로 잡아줘서 목차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보정 명령의 대상이 된다를 목차로 잡아줘도 되고 어떻게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요걸 이게 하나로 세트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사안의 경우 법원의 조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사안의 경우는 이 적식 요건이고 소속 요건 이거 써주면 됩니다. 결론이라고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지만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개 다 이제 합쳐가지고 양립이 불가능하고 불가능한데 선병을 하게 되면 소속물 불특정으로 처분권주 위반 문제가 생기고 적식 요건이자 소속 요건이기 때문에 법원은 보정명령 행사한 후 보정하지 않게 되면 소장 각하 명령 내지 소송 진행에 따라 소각하 판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안 쓰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략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해 주냐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맨날 반대로만 하다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건 물론 이런 것들은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 사례집에 있는데 그 사례집에 이게 있었나 이렇게 하지만 잘 보시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집을 명확히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쉽게 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학 정석을 몇 번 풀어봐야 돼요? 수학 정석은 저 같은 경우에 5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본 거 또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례 문제들도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두 번 풀어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번은 이렇게 쭉 돌려봐야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2번이 이번에 전원합의체에서 나왔던 겁니다. 전원합의체인데 문제에서 잘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보면 문제의 소재에서 보면 두 개의 청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양립 불가능을 전제로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했으니까 그러면 주의적 청구가 무효고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가 취소예요.
근데 지금 둘 다 뭘 해버렸냐면 둘 다 기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에서 이게 좀 하나가 미리 잡아주면 알겠지만 기각이라고 하는 건 청구 기각이라고 하는 본안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무효니까 무효 확인이니까 확인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본안 판단으로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가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항상 논의가 되는 게 확인의 소외에서의 이익 문제가 기본적인 논의가 쭉 써줘야 돼요. 이거는 뭐 거의 교과서적으로 써주는 거죠. 그죠? 교과적으로 써주고 그랬을 때 요 기각을 하면 안 되고 뭘로 들어가야 돼요? 각하. 두 개의 청구. 왜냐하면 취소 청구에도 소외이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미 협의 이혼한 거기 때문에 취소 소외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둘 다 기각하면 안 되고 둘 다 뭘 해줘야 돼요? 각하. 그래서 확인의 소외에서 이익이 없으면 각하를 해야지. 그러면 여기다 이제 소속 요건에 관한 문제에서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을 그냥 써줘야 돼.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자기의 현재 법률관계일 것, 즉시 확정의 이익일 것, 자기 즉시 확정의 이익일 것, 현존 불안의 위험을 제거할 유효 적절한 수단이고 보충성의 원칙 어쩌고 뭐 쭉 써줘야 됩니다. 그 중에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즉시 확정의 이익 중에 과거의 법률관계에서 목차를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냐 해서 이게 전압판결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전압판결에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이 판결이 어떤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좀 눈여겨봐라 해가지고 요번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3페이지 각주 3번 있죠. 그죠? 아니, 각주 4번. 3페이지 각주 4번에다가 일부러 이번에 전원합의체에서 이러한 취지로 쭉 해놨다.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이거 다 이 전압의 내용을 정확히 다 알고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려고 낼 겁니다. 그래서 논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해왔듯이 과거의 법률관계도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소외이익이 있고 청구 적격이 있고 이런데 요거는 잘 보시면 그 날짜부터 수상하잖아. 날짜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24년인데 지금 얘네들 언제 이혼했어요? 2004년도, 2006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때 저도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결혼하고 지금쯤은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제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결혼했거든요. 인생 일대 최대의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아주 좋은 게 아닙니다. 여튼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혼인이 무효면 이 사건은 뭐냐 혼인이 무효면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으면 미혼모란 말이에요. 미혼모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거기서 이제 살짝 언급을 했잖아요. 그 미혼모를 가지고 지금 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이 무효가 아니라 이혼했다고. 이혼해서 지금 내가 이걸 못 받으니까 이 남편이란 놈은 능력도 없고 뭐 속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약간 유튜브적 성질이니까 제가 말씀드린데 뭐 애새끼만 싸질러 놓고 도망가고 막 도박이나 하고 막 거의 드라마지. 그죠? 이거 극적인 드라마. 이 극적인 드라마가 어제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어제도 나오고 이제 오늘 또 이게 여러분들 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래서 아주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게 논의가 되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미혼모라면 처음부터 혼인이 안 되었다면 그러면 국가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과거의 혼인이 뭐다? 무효였다거나 아니면 무효로 돌려야 돼요. 그래야 뭘 받을 수 있어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게 그런데 10년도나 그 이전에 이 판례가 나왔으면 아마 야 네가 다 했고 네가 잘못했네 이럴 텐데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 세계 우리나라에 막 사나 출생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가가 뭘 보호해줘야 돼? 자식 낳는 거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시사성이 커요. 이게 엄청 큰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혼모를 인정해줘가지고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 자체로는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죠.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현재의 국가 지원, 현재 이익과 관련돼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청구 적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뭐 이렇게 보면 문제가 되게 쉽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를 잘 보시면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이걸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그 전형적인 목차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점 내지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 이거 과거의 법률 관계를 인정해줘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 놓고 판례. 알면 쓰는 거고 아니면 과거의 법률 관계라도 예외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소외이익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냐는 채점자가 보고 야, 너 작년 24년도 전원합의체도 못 보고 들어왔다는 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제 심정적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거 모른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했으면 그런데 이런 문제는 거의 대놓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전원합의체를 읽고 들어왔냐 안 읽고 들어왔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전원합의체에서 그 동그라미 1, 2, 3, 4 우죽하면 얘네들이 보여요. 동그라미 1, 2, 3, 4 이거 쭉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꼭 한번 체크를 해봐라 라는 차원입니다. 그래놓고 결론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더 훌륭한 문제냐면 1-3번이 너무 훌륭한 내가 이거 내고서 야, 나 이거 처음 읽다가 있잖아요. 1-3번 보고 나서 이거 뭐 그런 데인데 오히려 뭐가 훨씬 중요하냐면 1-3번이 훨씬 중요해요. 소송법적으로. 제가 민사소송법적으로 이것만큼 1-3번만큼 의미가 나 같으면 1, 2번은 그냥 2번은 그냥 판례 받네 그러면 점수 주든지 안 주는지 아는데 주로 1번하고 3번을 중점적으로 해서 아마 채점을 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문제의 소재 예비적 병합의 심판이 뭐냐고요. 예비적 병합의 심판 방법에 따라서 상고심에서도 똑같이 요거에 대해서 구속돼서 판단하는데 문제는 이미 거기서 전제한 게 상고심에서 뭐를 인정해버렸어요. 이미 주의적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차는 예비적 병합의 심판 방법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의적 청구를 그러니까 인용이 되면 주의적 청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여기서 굳이 인용까지 할 거 없어요. 항소심에서 주의적 청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니까 무조건 뭐부터 판단해야 돼요? 당연히 주의적 청구만 판단해야지. 그리고 이게 잘못 판단했으면 당연히 예비적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지.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예비적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요거를 해버리면 이 자체로 파기 자판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네. 그리고 물론 이것만 상고한다 하더라도 전부 심판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예비적 병합의 기본적인 그 심판 방법이니까 그것도 써줘야 됩니다. 전부 심판되고 주의적 청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이상 뭐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뭐 해줘야 돼? 취소시켜줘야 돼요. 그러기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다시 뭘 판단해? 주의적 청구를 판단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상고심에서 파기 자판 후에 환송할 수 있냐? 요게 되게, 나 이거 보고 옛날에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했는데, 요번에 나왔어요. 파기 자판하면서 환송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요 주의적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을 해놓고, 파기 자판하고 나서 그럼 뭐를 그 자체로 판단해줘야 돼요? 주의적 청구를 판단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요거를 판단하면서 여기서 왜냐면 소외이익이 있다고 하니까 그 소외이익이 있다고 하면 소외이익이 있으니까 본안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본안 판단해야 되는데 본안 판단을 하려면 그러면 제 1심 판결이 잘 보세요. 1심 판결이 소각화 판결한 거잖아요. 소각화 판결한 걸 항소심으로 올라오면 무조건 몇 조로 가야 돼? 418조로 가야지. 418조 전단하고 후단이 있어요. 전단은 또 뭘로 들어가요? 파기 환송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소심으로서 상고심이 파기 자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기 자판이라는 건 자기가 항소심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해보니까 몇 조가 적용돼? 418조가 적용돼요. 제 1심이 소각화 판결한 게 지금 어디로 왔어요? 지금 항소심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418조에 따라서 다시 뭘 해줘야 돼? 파기 환송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야 돼? 제 1심으로 보내야지.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같으면 이거 출제합니다.
이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파기 자판해가지고 1심의 소각화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처럼 판단해봤더니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파기 환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가정법원 사건인데 가정법원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일단 원래 가사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 상고심은 뭘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항소심을 준용하도록 돼 있지, 절차를. 왜냐하면 상고심이 상고심처럼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파기 자판 후 제1심으로 환송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파기 자판 후 항소심으로 1심으로 이송한다. 환송한다. 아니 이게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파기 자판 후에 왜 환송하지? 이거를 오히려 이 판례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파기 자판 후에 1심으로 환송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봐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못 썼을 거예요. 이게 근래 나온 판례 중에 이게 가장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상징성 있게 1-1번으로 한 겁니다. 1-3번 특히 판례가 왜 파기자판 후 환송했는지 그거 꼭 한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라.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가장 의미 있게 나왔던 우리 판례가 1번이고요. 2-1번. 2-1번은 제 사례집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풀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한 증거와 그 유일한 증거에서 배척했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증 형성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를 따져주는 거고 이건 전형적인 이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증거의 유일한 증거에서의 그 인정 범위, 그 유일한 증거의 범위가 뭐냐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하고 그래서 문제의 소재 2번 유일한 증거 그 배척 사유 쭉 기본적인 논의를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목차고 문제는 여기서는 서증이잖아요. 그죠? 서증에서의 진정 성립 문제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제 보조 사실이 중요하죠. 보조 사실.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서증에서 진정 성립은 보조 사실이고 보조 사실이지만 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예, 서증에서의 보조 사실은 주요 사실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게 뭐 의미 있는 것보다 서증은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하고 몇 번 얘기했어요. 서증은 스치기만 해도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뭐가 나오더라도 꼭 나오는 거니까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 결론. 뭐 크게 의미는 뭐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전형적인 그 목차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그냥 목차만 알아두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죠. 2번 문제, 2-2번 문제. 문제의 소재 보시면 문제의 소재에서 보면 조정조서 있잖아요. 조정조서에서 지금 10억 원 중에 5억 원 근데 3억 원에 대한 상계를 했더니 8억 원 중에 5억 원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또 뭘 청구했어요? 상계 채권을 별수로 청구한 별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요 조정조서에서 기판력이 이 상계에 미치느냐 다른 걸 떠날 게 아니라 이 조정조서 자체가 기판력이 있는 건 맞는데 얘네들 주장과 변론으로 상계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지. 그러니까 조정조서하고 상계에 대한 기판력이 미치느냐? 원래 이 상계를 하게 되면 상계에 대해도 당연히 이유에 해당하지만 미쳐요, 안 미쳐요? 당연히 이유에 해당하지만 미치지. 그죠? 상계에 해당하지만 원래 다른 거는 조정조서든 화해든 인낙이든 그 화해 자체, 인낙 자체만 기판력이 미치는데 상계만큼은 어디에도 미쳐요? 이유에도 미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상계에도 이유가 미친다 그랬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그게 명확히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이유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유에 상계가 들어가 있느냐가 명확하다 하면 기판력이 미쳐요. 근데 이유에 지금 상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있어요. 만약에 뭐냐면 8억 원 중에 3억 원과 상계해서 얼마를 주라? 5억을 주라. 이랬으면 이렇게 써 있으면 3억 상계했다고 써 있으면 기판력 미치는데
그게 지금 명확히 안 써 있잖아요. 명확히 안 써 있으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요. 물론 요 조정조서에서 상계 의사표시는 했어요, 안 했어요? 상계 의사표시는 했었지. 그러면 요때부터는 무슨 문제로 가? 전형적인 형성권,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요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상계 의사표시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명확히 상계가 있었느냐? 그런 건 없다 그러면 기판력 안 생기고. 그럼 상계 이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눈속임 하려고 이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이렇게 해서 다시 뭐예요? 병존설하고 신병존설. 뭐 이거는 얼마나 많이 쓰냐는 여러분들의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써도 되고 뭐 적절하게 써도 되고. 그래서 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있어서의 병존설과 신병존설, 우리 판례는 어디에 있어요? 신병존설에 있고, 따라서 상계 조정조서 할 때 그 전서에서 상계 의사표시가 했다 하더라도 기판력이 안 미치는 이상 그 상계가 의사표시에 관한 그 기판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다시 또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 결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번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거듭 얘기하지만 이 문제들을 일부러 B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리까리하고 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해서 아시겠지만 기출 다 그 작년에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그런 고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오는 것보다 2-1번 같은 건 거의 명확하단 말이에요. 뭐 물어보는지. 근데 2-2번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푼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풀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1번. 3-1번이 이제 그 1번 문제는 22년도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 3-1번 문제는 관리단하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 얘가 먼저 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관리단에 소를 제기하니까 얘네들의 동일성 인정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제소금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문제의 소재. 이건 당연히 뭐냐면 제소금지에 해당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소금지에 해당 여부. 그러면 제소금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요건을 써줘야 되겠죠. 요건이 뭐예요? 뭐 그냥 그 전소 종국 판결 후에 새로운 소를 제기할 것, 당사자가 동일할 것, 소송물이 동일할 것, 권리 보이기 동일할 것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사자의 동일성하고 권리 보이기예요. 그 당사자의 동일성을 그 여기다가 따로 써도 되고, 여기서는 제소금지에 해당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의 동일성을 따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 당사자 동일성이 뭐하고 연결돼요? 지금 당사자 적격하고 연결되죠. 왜냐하면 구분 소유자와 관리단은 동일한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리단이 구분 소유자의 뭐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목차를 그냥 당사자 적격 문제, 그 다음에 권리 보익 문제 이렇게 목차를 잡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채점자는 야, 둘이 동일한 당사자야? 그렇다면 제소금지 문제에 해당돼. 그렇지만 관리단이 주장하는 거하고 구분소유자 1인이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답은 제가 거기다 다 써놨으니까 혹은 서술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채점자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의 소재나 뭐 이거 어떻게 쟁점을 잡았냐라고 딱 보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썼는지 권리 보익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그것만 중점적으로 어떻게 서술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누구 답안이 뭐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서술해 갔느냐 이런 것들을 이 답안지에다가 녹여놓으면 돼요. 여기에서는 쓸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사자 적격이라는 관리 처분권이고 따라서 소송 수행권이고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원래 그 구분 건물, 집합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했는데 여기 관리단이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뭣도 있어요. 관리 처분권도 있고 관리 처분권이 있다는 건 소송 수행권도 있으니까 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구분 소유자와 관리단의 그 관리 처분권 여기에서는 부당이득이나 이런 청구하는 부분은 동일한 혹은
동일한 관리 혹은 처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당사자로서 취급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뭘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찢어 붙이면 좀 편한데 뭐 저야 뭐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써주느냐 혹은 그 판례를 명확하게 아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이거 잘 나옵니다. 관리단 문제 엄청 잘 나오고 왜냐하면 이번 문제가 24년도에 또 나왔어요. 이번 문제가 24년도에 또 나와가지고 판례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까 하다가 같이 제가 일부러 재수금지랑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요번에 24년도에 나왔던 판례를 제대로 한번 봐라 라는 취지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목차를 2번하고 3번을 그냥 명확하게 당사자 동일성 문제와 권리보이. 근데 여기서 권리보익을 쓰든 뭐라든 이거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재수금지 얘가 요건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써줘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건 중에 뭐 중에 뭐가 문제가 된다. 이거를 여기다 써 상관없어요. 요 문제 소재하면서 이런 요건 중에 당사자 동일성하고 권리보익이 문제가 된다 해놓고 목차를 여기다가 하고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이 되면 이제 합격할 정도가 되면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목차를 여러분들 걸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창의적으로 자기 거를 만들어야지 뭐 여기 어떻게 막 따라가고 이런 건 없어요. 목차는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이냐. 대신 대목차만 쓰면 안 되고 거기다가 중목차 정도까지는 달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채점자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편하게 해야 되고 받아들이기 편하게 한다는 거는 목차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3-2번 요즘에 나왔던 판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집합건물 관리단 피고를 상대로 갑이 피고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피고의 대표자를 갑으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소가 제기되기 전에 우이 갑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소 제기 전에 직무집행 가처분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이게 연장선상인데 관리단이 있고 관리단의 대표자 대표. 얘는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죠? 법정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을 가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얘는 대표로서 뭘 못해요? 행사를 할 수가 없지. 그 얘기는 더 이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심 수장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직원에게 교부되었고 피고의 주소지가 누구야? 지금 집합건물의 관리단이에요. 관리단에 이것도 써줘야 돼요. 피고의 적격. 단체에서의 피고의 적격은 개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관리단, 법인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그런데 피고의 직원에게 교부되었다. 이후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갑으로부터 소송 우위를 받은 대리인에 의해 제1심 소송이 수행되었고, 그러면 소장 부본 송달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직원에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송장 송달은 문제가 없는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1심 판결문도 우위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때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소송 대리인 누구에 의해서 선임되었어요, 지금? 갑에 의해서 선임됐으니까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서 선임된 소송 대리인은 적법한 소송 대리이냐? 아니란 얘기죠. 1심 판결에 대하여 갑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더군다나 갑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항소장까지 제출하였어요. 항소심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다만 소장 부분 송달 이외의 제1심 소송 절차는 적법한 권한 없는 갑으로부터 소송 의무를 받은 대리인에게 위법하며 그 선고된 1심 판결도 권한 없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뿐이어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적법한 대표자 1심 판결에 송달받은 다음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권한이 없는 갑이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의 조치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좀 모르실까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뭐였어요? 지금 부적법한 법정 대리인이 아닌 자에 의한 소송 대리인의 송달을 인정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항소심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항소심이 그 항소심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래서 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인데 적법한 송달이 아니니까 그러면 항소심에서 뭘 행사했어야 돼? 성명권에 해당하는 보정명령을 행사했어야지.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성명권에 행사하는 보정명령을 행사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연히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잠깐만 보세요. 목차. 일부러 제가 같이 보는 건데 왜냐하면 3번 목차를 보시면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효력과 보정이라고 하는 거인데 2번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히 직무집행 가처분의 효력이 없다. 당연한데 그러면 대표가 아니니까 대표자 아닌 자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 행위는 어떻게 될 거냐? 다 무효예요. 무효.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보면 양가로 이번 부적법한 송달이 효력이에요. 그 부적법한 송달이 효력이 되었다면 그 송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무효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한테 송달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송달에 대해서 뭘 행사했어야 돼요? 소송요건 흠결에 대한 보정을 행사했어요. 어디에서? 항소심에서. 근데 항소심에서 보정도 행사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지금? 항소장을 각하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야 해가지고 지금 상고법원의 조치까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법인에 대한 대표자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법원 당사자가 주장하든 주장하지 않든 법인에 대한 대표권 문제가 1심부터 쭉 해왔다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법률적인 사항이니까. 그래서 항소심에 보정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는 게 맞는 것이야.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법원의 조치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단 요 문제가 24년도에 나왔고 이게 그 앞에 있는 게 22년도 판례예요. 그래서 집합관리단과 연결돼가지고 22년도, 24년도 계속 연결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몇 개의 또 판례도 또 있어요. 그래서 집합관리단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3-1번 문제는 구분 소유자와 관리단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요건 관리단 내 대표와 예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고 제가 우리 기본 강의하거나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법인의 대표자는 그냥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 들어가면 항상 대리인 들어가면 항상 무슨 소송 대리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소송 대리권 문제가 생기면 항상 뭐 무권 대리. 그 무권 대리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권 대리가 생기면 소송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민법부터 계속 하는 얘기지만 소송 대리권은 항상 무권 대리 문제에서 무권 대리가 생기면 항상 소송 행위가 소송 요건 흠결도 되고 소송 행위에 대한 유효권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송달 수령이잖아요. 송달 수령. 이 송달 수령에 대해서 이것도 송달 수령하는 것도 이것도 소송행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그러니까 여기서는 송장 송달하고 그다음에 판결정본 송달인데 판결정본 요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판결정본 송달 이건 또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거고. 그런데 요거는 안 돼요. 판결정본 송달은. 판결정본 송달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상고법원에서도 얘기하고 원래 항소법원도 얘기했잖아요. 항소법원 얘기하겠는데 똑같은 논의예요. 야 그거 하기 전에 항소장 각하하면 안 되고 뭐부터 해야 돼? 보정명령부터 했어야 돼. 무조건 하면 안 돼. 그리고 항소장 각하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런 논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에서 보시면
여기서 전형적인 모차가 피고적격 문제입니다. 당연히 피고적격은 단체. 그리고 대표자는 이 단체 뭐인 거예요? 지금 법정 대리인인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피고적격은 단체고, 단체 대표자는 법정 대리인이야. 그럼 얘가 당연히,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근데 대리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없어요? 여기서 직무, 집행, 정지가 됐잖아요. 그럼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권 대리인의 행위의 효력이에요. 무권 대리인에 의한 선임된 소송 대리인도 뭐예요? 무권 대리겠지. 그러면 얘가 한 모든 행위는 소송행위고, 소송행위 한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에 의한 무효가, 법정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인데, 무권 대리인이 선임한 것도 무효야. 이렇게 돼요, 무효. 이것도 무효고, 얘가 무효니까 소송 대리권도 없어. 그러니까 소송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판결 정본 송단도 무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상고법원의 조치. 상고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파기환송해야 되는데, 왜 파기환송해? 보정명령, 성명의무. 요걸, 약간 이때는 성명의무라고, 보정명령이나 성명의무는 거의 동일한 취지이긴 한데, 여기선 성명의무라기보단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죠? 보정명령을 원래 했어야 된다. 이걸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파기환송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 판례의 명확한 태도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는 다 뭐해서 성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파기환송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서는 보정명령을 하지 않아서 파기환송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목차긴 한데 요 판례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죠? 보정명령에 대한 그 논의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봐라. 법 논리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1번. 이번에 산불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불 실화로 지금 뭘 했어요? 지금 산불이 나와가지고 갑의 공장이 전기 공급 및 저수 탱크시 소실되어서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1번 청구 원인에서 전기 사실을 복구하는데 금 2억 원이 소요됐으면 저수 탱크 복구 실은 적어도 금 5억 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청구 원인에서 지금 현재 청구 금액이 2억 5천인데 2억 원과 그 다음에 금 3억 5천인데 합해서 5억 5천이잖아요. 그 청구 원인에서 5억 5천인데 청구 취지에 2억 5천을 했으니까 이건 무슨 청구가 돼요? 일부 청구가 되잖아요. 일부 청구. 일단 중요한 거는 일부 청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부 청구가. 그러니까 항상 우선 일부 아니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모두 고려해서 일부 청구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죠? 이 청구에 대해서 그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고 나아가 금 2억 5천만 원에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에 반소. 그러면 4-1번 갑이 너한테 2억 5천인데 얘가 그러면 야 2억 5천을 넘어서는 반소로 채무가 없어. 채무 부존재 확인해서를 제기했어요. 그럼 요거에서 지금 총 5억 5천인데 요거는 일부 청구예요. 일부 청구니까 2억 5천 인정하는 데서 나머지 3억을 청구하게 되면 이 부분에 기판력이 작용해요, 안 해요? 이 부분에서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죠. 문제는 요거. 반소일 경우. 반소일 경우에 청구 기각해버렸잖아요. 그럼 청구 기각했다는 것도 기판력이 발생할 거 아니야. 청구 기각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그럼 5억 원, 2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확정 판결이 그러면 그 이상이 없다는 거냐 아니면 전체가 없다는 거냐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2억 5천만 원을 특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각됐다는 건 그냥 뭐가 없는 거예요.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걸 기각했다는 건 채무가 뭐한다? 존재한다는 것에만 뭐가 미치는 거예요. 기판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애당초 2억 5천만 원을 승소했다 그러면 그럼 어디까지? 2억 5천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기판력이 작용하는 건데
그 부분은 채무가 없다고. 근데 이건 전부를 기각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뭐가 없는 거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부분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문제의 소재, 요거에 대한 기판력 작용 문제, 다 이거 기판력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판력, 반소에 대한 기판력이 인정될 거냐? 그러면 이 본소의 기판력 문제는 그냥 전형적인 일부 청구에 대한 기판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난하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일부 청구는 나보다 더 잘 쓰더라고, 이상하게. 여러분들 신기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일부 청구만 나오면 막 무지하게 잘 써요. 근데 여기서 일부 청구할 때 항상 청구 취지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있죠, 그죠? 요거 항상 각종 시험에 다 나왔어요. 작년에 법무사 나왔지, 올해 변호사 시험 나왔지. 이거 몇 년 동안 최신 판례를 해가지고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많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맨날 나온다고 변리사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 작년에 안 나오고 엉뚱한데 지금 법무사하고 변호사 시험에만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청구와 청구 취지에 관한 문제는 제가 A형에서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일부 청구냐, 청구다. 그러면 기판력이 작용하냐, 별소는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작용하지 않는다. 문제는 반소예요, 반소. 반소의 기판력, 범위와 작용. 당연히 반소에도 기판력이 작용하는데 문제는 이게 청구 기각됐을 때 의미가 뭐냐고. 청구 기각된다라고 하는 건 채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채무가 존재한다는 거고 금액을 적시한다 하더라도 채무가 존재한다는 거에만 뭐가 생겨요? 기판력이 생기는 거지 2억 5천 뭐 이하나 이상이나 이런 의미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결론. 언제든지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청구할 수도 있어요. 계속 생기기만 하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역시 의도는 당황해봐라. 갑자기 뭐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반소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네들 짜증나겠지?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라. 뭐 이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별게 아니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8회 동안 여러분들한테 내는 문제들은 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좀 더 고민해가지고 한번 풀어보길 바라는 문제들, 이런 것들, 그리고 다양하게. 네. 오늘도 보면 아직 4-2번 안 풀어봤지만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 병합 소송에 관한 문제, 기판력에 관한 문제. 크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문제의 그 구성이 그렇잖아요. 일단 적법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본안에 관한 문제가 있고, 적법 하기 전에 적식에 관한 이게 같이 붙고, 본안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항소심에 관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관한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판력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병합소송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요 적식과 이 증거에 관한 혹은 변론에 관한 본안, 항소심, 상고 문제, 기판력, 그다음 병합소송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적식과 적법할 때는 이제 당사자 문제가 있고 소송물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외 이익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여기 들어가면 또 이제 처분권지, 변론주의, 소송행위 다 어느 부분에도 다 하나씩은 꼭 나온단 말이에요. 크게 넓게 해가지고 그래서. 진도별로 하는 게 이제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전체에 대한 문제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서 지금 B형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니까 조금 짜증나더라도 실전에 거의 이게 오히려 무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전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한번 하는 훈련을 좀 해보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별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추측이 되잖아요. 이번에 이런 게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 무작위 B형 문제는 거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히려 실전에 맞게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논의하고 3-1번 문제도 요 반소까지 써줘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반소가 됐고 기판형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것만 써주면 안 돼요. 뭔가 쉽잖아요. 그죠? 뭔가 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대개 다 반소의 기판력을 빼놔요. 근데 출제한 사람은 분명히 그걸 의도하고 있는데 그걸 왜 빼놓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4-2번. 4-2번인데 4-2번을 보시면
소장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서 송달되었어요. 을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를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변론 판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시송달은 무변론 자백간주가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공시송달은 무변론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지정해야 돼? 변론기를 지정해야죠. 그래서 한편 을은 산소를 보살피다가 묘지에 불을 내는 바람에 불이 났는데, 내가 지금 쓰고 나서 이상하네. 묘지에 불을 내는 바람에 불이 났는데 이거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근데 적당히 알아서 하시고. 이 일을 그 동네 할아버지 병이 목격하였다. 노령의 산불 피해까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거 끝에가 왜 약간 매끄럽지 않지? 근데 의미는 전달됐어요, 그죠? 노령의 산불 피해까지 났으니까 당연히 병원에 입원했겠지. 거동이 힘든 상태였어요. 공시송달 을이 불출석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이 갑의 주장에서 을이 실화의 전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인 병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증거법적 수단을 설명하시고 다 써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요 증거법적 수단 하기 전에 뭘 지정해야 돼요? 변론기를 지정해야지. 그럼 문제의 소재. 그래서 문제의 소재에서 하는 게 공시송달이니까 무변론 판결이 아니라 변론을 지정해야 되고, 변론에서 법원이 증거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그 수단을 강구해서 증거를 취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라고 해놓고, 여기 2번 목차입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무변론 판결이 안 되니까 변론기를 반드시, 변론기라고 하는 건 증거조사 기일이기도 해요.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증거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했으니까 뭘 해줘야 돼? 증인 신청에 대한 증인 신문 여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냐? 뭘 알고 있어요, 지금? 을이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건 반대 신문이 보장돼, 안 돼? 반대 신문이 보장되지 않아요. 당연히 반대 신문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지. 누구 얘기만 들을 거니까. 원고, 주신문만 할 거니까. 그럼 주신문을 하는데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주신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뭘로 할 수도 있어요. 서면으로 증언을 하더라도 돼요. 서면으로 증언. 그래가지고 가끔 언론에서 보면 대면 조사하지 않고 뭘로? 서면 조사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형사사건에서 서면 조사하게 막 여기 바로 이거예요. 굳이 갔다가 막 할 필요 없이 그냥 서면으로 증언을 들으면 그것도 증언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공시송달인 경우에 그 상대방이 그 반대 신문권이 보장될 필요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 제도 중에 서면 증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까지 왜 봐야 되냐고. 이거 내가 출제한 게 아니에요. 누가 출제한 거를 나 이번에 훔쳐와가지고 같이 내는 거예요. 이 교수들이 이렇게 내는데 그러면 나 어떡하라고. 내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래서 일부러 4번에 배치했어요. 짜증나보라고. 한번 법조문 같은 거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 서면 증언 제도를 알고 있냐, 없냐. 그 전에 절차적으로 뭘 써줘야 돼요? 공시송달에 대한 이런 문제를 써줘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변론기를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해서 이것도 요 자체 서면증언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거 하나로 리딩 케이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시송달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주시면 되고, 요거를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여러분 핑계를 일부러 줬잖아요. 핑계를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풀답안입니다.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서면증언 제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 해가지고 한번 풀답안을 이렇게 써봐라. 그러니까 증거법에서 오히려 증거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의 못 풀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일단 B형은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당황하셨어요. 뭐 우리 옛날 개그에 보면 당황하셨어요 라고 하는 의미로 내는 문제들인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신 판례, 그 다음에 기존 기출문제에 연결된 거, 그 다음 타교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신 판례를 일단 B형에서는 한 번은 당황할 수 있잖아요. 왜? 최신 판례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도별로 쭉 가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실력을 체크하기에는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채점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것과 다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채점을 기준을 조금 설정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건 등수 문제인 거지 채점 기준표보다 똑같은 기준으로 채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생겼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요 내용을 한번 그때그때마다 잘 파악을 하시기 바라고, 특히 최신 판례는 제가 고민을 해서 내는 거니까 다른 것도 당연히 풀어봐야 될 문제지만 고민해서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하고, 가급적이면 제가 판례를 우리 지금 요 답안지에다가 제가 각주로서 처리해 버렸으니까 잘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1번에 3번에서 문제 지문에 보면은 그 1심 판결에서 기각을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필요적 환송, 임의적 환송은 금지되는데 지금 여기서 1심 판결 취소하고 환송 판결을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청구개혁 판결이 잘못됐잖아. 네. 그럼 파기했으면 그건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1심 판결이 파기해버리면 그러면 소외이익이 있다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본안 판결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할 수 있죠. 본안 판결을 하기에 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아니지, 네. 이때는. 왜냐하면 무효 확인에 이익이 있다고 해놓고 그 무효 확인에 대한 청구 인용, 무효 확인을 인용하는 판결은 상고심에서 할 수가 없죠. 본안 판결이니까. 그걸 이제 항소심에서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지. 왜냐하면 제 1심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각화 판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청구기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소각화 판결에 해당하는 거고, 마찬가지야. 청구기각 했는데 항소심에 와가지고 이게 소각화 판결에 해당하니까 파기를 해야 돼. 그지? 네. 왜 소각화할 걸 청구기각했냐고. 그러니까 418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418조 1항. 원래 소각화 판결한 것에서 왔는데 파기를 하든 청구기각을 했는데 원래 소각한 거든 이건 파기했으면 처음부터 없는 거고, 소각하니까 다시 돌려보내야 돼, 안 보내? 본안 판결하라고 돌려보내줘야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원래 사건도 그렇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1심에서 지금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청구기각 해버렸다. 이 청구기각은 본안 판결이 아니야. 네. 아무튼 실제 판례에 보니까 각하라고 돼 있길래. 각하도 마찬가지고. 418조 자연스럽게 저런 경우는 마찬가지. 그럼 이걸 취소해버리면 본안 판결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보고? 소송 판결로 보고 취소해버렸으니까. 얘가 취소한 이유가 소송 판결로 취소해버렸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심에서는 여기서 소외 이익이 없다고 기각해버렸다고. 소외 이익이 없다는 건 무슨 판결 해줘야 돼? 각하 판결. 그래서 마찬가지야. 그 본안 판결에 대한 각하가 아니고, 1심을 항소심에서 그 상고심이 항소심으로 파기 재판하더라도 그냥 이게 생각하지 말고 요 자체로 항소심에서 청구기각에서 왔는데 보니까 이건 무슨 판결 해야 돼? 소각화 판결. 그리고 파기해버리는 거, 소각화. 여기서 소각화 판결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단서가 적용될 거냐, 본문이 적용될 거냐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네. 그 경우는 그렇죠.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일단 이 판결에서 중요한 거는 파기를 시켜버리면 청구 기각이냐 청구 인용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원래 소각화 판결에 해당하는 거라. 원래 이 문제 아마 비슷한 게 또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심이 혹은 본안 판결했다 하더라도 그건 실질적으로 무슨 판결이 돼? 소송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거기까지는 안 써놨는데 요 취지 자체가 원래 항소심에서 상고심에서 항소심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의미냐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한번 제 문제 우리가 여러분 나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아니면 제 사례집이나 어디서 보면 청구기각 했다 하더라도 그건 실질이 뭐다? 그 소각화 판결이면 소각화 판결로 처리해야지 그 본안 판결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원래 있어요. 그것도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럼 쟁점이 너무 많아진다고. 그리고 또 무슨 문제이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요 원래 사례에서도 취소 청구를 기각해버렸어. 읽어보면 알겠지만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 안 되지. 뭘 해줘야 돼? 소외이익이 없으니까 각하해야지. 그러니까 둘 다 기각해버린 거야. 그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각이냐 각하냐는 의미가 없어져. 더군다나 취소 청구 1-2번, 3번에서 취소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주의적 청구를 파기한 이상 뭐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비 청구가 기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문제를 약간 좀 꼰다고 하기보다 그 소각화 판결을 기각하더라도 파기한 이상 기각의 의미가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랑 원래 둘 다 기각을 전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치하를 기각하든, 그러니까 취소소송을 기각하든, 본안을 기각하든 법원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파기해버리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 본안 판결에 해당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 아니지. 파기 재판할 수 있지. 그건 오히려 상고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충분히 그 채점자가 고민할 수 있어요. 지금 질문자는 1심에서 본안 판결에 해당하는 게 항소심에 올라왔으니까 항소심에서 판단해보니까 그거는 파기해야 되고 소각화 판결해야 된다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각화 판결하니까 파기하고 소각화 판결하면 당연히 어디로 돌려보내야 돼? 1심으로 돌려보내야죠. 그게 본문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 판단하기에 성숙하다고 본다면 뭐 하면 돼? 재판하면 돼요.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1심이든 항소심이든 다 뭐만 판단하고 있어, 지금? 주의적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만 판단하고 있지, 본안에 관한 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2심에서 본안 판단하기에 418조 단서가 적용될 만큼의 뭐가 없어요. 성숙하지 않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도 똑같은 논의가 생겨요. 무조건 본안 판결하면 무조건 뭘 해야 돼?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보내야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떤 경우 1심에서 기각해버렸는데, 청구 기각해버렸는데 항소심에 와보니까 소송요건 선순위상 당연히 뭐야, 그거는? 각하해야 되면 당연히 파기하고 뭘 해줘야 돼? 본안 판결할 건지 아니면 돌려보낼지 논의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또, 근데 소각화 해야 되는데, 소각화를 하면 안 됐잖아. 그 소각화하면 안 되니까 파기시키고 돌려보내야지. 본안 판결하라고. 그렇겠지? 그렇게. 물론, 거듭, 본안 판결하기 나는 성숙하다고 본다. 그래, 항소심에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쟁점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요 판례도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유사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묵시적 일부 청구에서 그 전소가 있고 후소가 있어. 후소가 있는데 승소한 자가 소를 제기하면 승각 뭐야? 폐기지. 그러면 승소한 자가 승각 폐기했단 말이에요. 승각 폐기하면 이게 또 고시 문제에서 아마 어떤 사례도 잘 나와요. 그런데 제 1심에서 이걸 뭐 해버렸어? 기각해버렸다고. 기각해가지고 항소심에 올라오니까 뭘 해야 돼? 승각 폐기를 해야 되는데 기각해버렸으니까 잘못됐지. 그리고 파기하고 나서 이때 어디로 가? 재판해야 된다고. 418조 이런 사건도 있어. 이건 고시 문제야. 왜냐하면 기판력에서는 승각 폐기니까 당연히 각하해야 되는데 기각해버렸으니까 뭘 해줘야 돼? 파기를 해야지. 그지? 그래가지고 파기하고 돌려보낼 거냐 재판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똑같은 취지야. 그것도 한번 어디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똑같은. 여튼 1심 판결을 소송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418조로 가버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상훈이 질문할 거 없나? 네. 오, 다 알았어? 다 여기 있어. 답안자 볼게. 답안자 보고. 예, 좋습니다. 뭐 질문할 거 있어? 빨리 가야 돼? 아니, 왜? 뭐 질문할 거 해봐.
따로? 좋았어요. 그럼 다른 거 따로 하도록 하고, 예, 따로 하실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